안녕하십니까. 채권법 총론 20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수한 보증채무의 유형으로서 연대보증, 공동보증, 또 계속적인 보증, 신원보증, 손해담보계약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보증 내용들은 특수한 보증으로서 우리가 다루게 되는데, 먼저 연대보증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연대보증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보증채무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역시 연대보증의 경우는 보증채무와 마찬가지로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게 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다만 특색이 보증채무와 같은 보충성이 없기 때문에 채권자의 권리가 보다 강력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즉, 보증채무의 경우에는 보충성이 있기 때문에 주채무자에게 먼저 이행을 청구하고 또는 주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먼저 집행을 해라 하는 제약이 있는 것입니다. 즉 2차적인 그러한 채무인데 반해서 연대보증은 보증인이지만은 주채무자와 연대해서 책임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 없고 또 분별의 이익도 없게 돼서 채권자로서는 보다 더 권리가 강력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연대보증도 보증채무의 일종이기 때문에 부종성은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부종성이라는 것은 주채무가 소멸됐을 때 보증채무도 소멸되는 그러한 성격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연대보증과 구별할 것이 이름을 바꾼 보증연대가 있는데, 이 보증연대는 일반 보증채무의 경우에 보증인이 여러 명이 있을 때 이 보증인들 사이에 연대에 특약을 하는 그러한 경우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보증연대의 경우에는 보증인들끼리만 연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채무에 대해서는 여전히 보증채무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입니다. 근데 연대보증의 경우에는 그 주채무자와 연대해서 책임을 진다라는, 즉 보충성이 없는 그러한 특색이 있는 것이죠. 이러한 연대보증은 어느 때 성립되는가? 계약에 의해서 성립될 때가 있고 법률 규정에 의해서 성립되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보증계약에 의해서 연대의 특약을 한 경우에 성립하게 되는 것이죠. 가장 많은 것이 바로 이런 것이고, 특히 연대보증은 보증채무보다 보충성이 없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회에서 통상 보증 쓴다고 하는 경우에 거의 대부분은 연대보증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약에 의해서 성립되는 몇 가지 그 예들을 보겠습니다. 여성 기업인이 기업 활동을 할 때 통상 여성 기업인에게 대출하는 경우에 배우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바로 심사 때 여성이니까 신용이 적다 또는 경영 능력이 적다, 이러한 선입관이 있어서 남성과는 달리 불필요한 인적 담보까지 요구하는 그러한 지금 부당함이 보도가 되고 있는 것이죠. 즉 여성이 기업 활동을 할 때 아직 사회적으로는 남성에 비해서 좀 열악한 그러한 사회 분위기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여성 기업인에게는 배우자, 즉 남편의 연대보증을 갖고 와라, 이런 요구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원래 부부 사이에서는 부부 별산제이기 때문에 재산이 별개이고, 아마 이러한 여성 기업인에게 이렇게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보여지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전에 그 총장님 중에서 그 총장직에서 물러난 뒤에 살 집이 좀 그 마련하기 어려웠던 그러한 예가 하나 나와 있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 하는 그 기사를 보니까 당시에 연대보증을 섰기 때문에 그 아들이 벤처기업 창업을 할 때 연대보증을 서서 오히려
돈을 대신 갚으라 하는 독촉에 시달려서 월급까지 차압하고 해서 한 기사가 나와 있고, 이러한 어려운 처지에 몰린 것은 결국 그 연대보증, 물론 아들이 기업을 하기 때문에 보증 안 쓴다는 것이 좀 어려웠었겠지만은 어쨌든 연대보증 쓴 결과 살고 있던 집도 이렇게 없어진 그러한 케이스가 될 것입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동문들이 3억 원을 모금해서 집을 마련해 준 그러한 미담으로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기사를 보면은 우리가 보증이라는 것이 얼만큼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도 있겠습니다. 또 이러한 보증 때문에 보증을 요구하는 것, 앞에서 여성 기업인에게 남편의 연대보증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은 사실상 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안 해준다라는 기사가 나와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연대보증에 대해서 강요하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고, 어쩔 수 없이 연대보증을 쓰는 경우에 차후에 그 관계로부터 벗어나려고 해도 잘 해지가 안 되지요. 그래서 이제 이 IMF 이후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 연대보증의 좀 폐해랄까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법원에서도 연대보증인에게 지나치게 불이익한 이러한 경우에는 약간 무효다라는 것으로 판시한 예가 있는데, 연대보증의 경우 자동으로 연장하는 그러한 조항에 대해서는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해서 무효다라는 판결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사가 회사의 이사로 관리 업무를 하게 되는, 통상 이사로 승진되면은 상당히 좋은 일이지만은 통상 이사로 승진된 뒤에 회사에서는 이사의 직위에 올라간, 즉 관리직으로서 연대보증을, 회사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요구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보증을 쓰는 경우 회사에 재직할 때는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 회사에서 퇴직한 후에까지도 그 책임을 지우는 경우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법원에서도 보증인의 지위를 이처럼 회사 근무할 때는 모르지만은 회사 퇴직한 뒤에까지 무한정으로 유지하는 것은 사회통념이나 신의칙에 어긋난다, 이렇게 봐서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정하는 그러한 책임을 제한하는 판결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 가지 케이스를 우리가 살펴볼 때 연대보증의 경우에 그 책임이 상당히 중하고, 다만 이러한 연대보증은 당사자의 계약에 의해서 성립된다. 즉 계약 책임이 기본적인 전제라고 할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성립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민법의 특별법이라고 할 수 있는 상법 57조 2항에서 보여집니다. 특히 상거래에 있어서는 다수 채무자 간 또는 채무자와 보증인 사이에 연대하는 법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수인이 그 일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2항에서는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그 보증이 상행위이거나 주 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주 채무자와 보증인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상법 57조 2항에서 이처럼 특별한 법률 규정을 두는 이유는 그 행위가 상행위라는 특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행위, 상거래에 있어서는 보다 더 채무자들 사이에 책임관계를 좀 중하게 하고, 따라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해서 거래 안전을 꾀하려는 그러한 의도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연대보증이 됐을 때 어떠한 법적 효력이 있을 것인가? 연대보증인은 채권자의 청구에 대해서 최고나 검색의 항변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일반적인 연대채무와 달리 보충성이 없는 것이죠. 연대보증인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부종성에 의한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서 가지는 항변권만 인정되는 것이지, 즉 소멸하거나 이럴 때만 인정되는 것이지 2차적인 책임자다라는 것은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대보증의 성격상 은행 가계대출에서 최근에는 이제 연대보증에 대해서 규제를 하게 되는데, 연대보증 자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법이 지금 정립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은행에 따라서는 이제 가계대출의 경우에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않는 그러한 사례가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처럼 연대보증이 없어지면은 어떤가요? 은행에서는 신용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돈을 더 빌려주지 않겠지요. 그래서 장단점이 좀 있게 되는데, 신용이 낮은 사람이라도 돈을 빌리는 그러한 제도가 좀 보완될 필요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처럼 개인의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은행권에서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이 잡혀 있지만은, 기업의 경우에는 아직도 그렇지는 않지요. 그래서 기업의 경우에도 연대보증을 좀 없애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추진이 된다라는 기사도 보이고 있습니다. 또 그 보증을 서달라는 친구가 있을 때 보증을 안 서준다라면은 좀 서먹해진 적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대출 받을 때 보증인이 없어도 된다라는 기사가 이제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보증에 대해서는 그동안 연대보증, 특히 이제 연대보증이 대부분 다, 여기서 보증이라 해도 거의 대부분 연대보증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연대보증에 대해서는 점점 개인적인 대출에 대해서 제한을 보증인을 요구하는 그러한 사례들이 줄어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아버지가 섰던 연대보증 빚을 유족이 몰랐으면 안 갚아도 된다. 이것은 앞에서 봤던 한정승인 같은 경우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어쩔 수 없이 본인은 아니더라도 피상속인, 즉 부친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진 보증에 대한 빚이 있을 때 그러한 빚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것들도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에 관해서 생긴 효력은 어떨 것인가? 이때는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보통의 보증과 똑같은 법률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주채무자에 대해서 생긴 그러한 효력은 연대보증인에게 있고, 보증인에게 미치고, 보증인에게 대한 사유는 주채무자에겐 미치지 않는다. 이러한 논리는 같습니다. 또 대내적인 효력에 있어서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의 구상관계는 보통의 보증과 동일하기 때문에 연대보증인이 빚을 갚고 난 뒤에는 당연히 주채무자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제 연대보증과 그 일반 보증, 그냥 보증 채무와 다른 점은 보충성이 없다라는 것이죠. 가장 큰 차이점이. 그래서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와 주채무자와 동일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연대하여 책임을 지기 때문에 채권자로서는 주채무자에게 굳이 먼저 이행기가 됐을 때 청구하지 않더라도 연대보증인에게 돈을 갚으라 하고 청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연대보증의 경우에 또 일부 보증을 한 그런 경우에 이 연대보증인이 여러 명일 때가 있겠죠. 이러한 경우 상호간의 구상권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를 볼 수가 있는데, 주채무자를 위해서 수인이 연대보증을 한 경우에 따라서 이때는 연대보증인 동시에 공동보증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동보증에 대해서는 바로 뒤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여러 명이 연대보증을 하는 경우에 어느 연대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였음을 내세워서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그 변제로 인하여 다른 연대보증인도
공동으로 면책되었음을 요건으로 한다 하는 기본 전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보증을 한 경우에 만일 공동 면책이 되지 않았다면은 그것은 아직 보증 책임이 다 없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의 판결입니다. 따라서 이제 연대보증인이 여러 명일 때 그 사람들 사이, 즉 공동보증인 사이에서는 법률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특수한 유형으로서 두 번째, 공동보증이 있는데, 공동보증은 동일한 주채무에 대해서 여러 명이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통상 은행 대출의 경우에 보증인을 2명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 그 두 사람이 있다는 것은 두 사람이 공동보증을 섰다는 이야기도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보증의 경우에 보증인이 여러 명 있는 경우는 연대보증과, 즉 연대보증인이 여러 명일 때 연대보증과 공동보증, 이 두 가지가 다 법리가 적용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에 신축 아파트 도급건설사의 하자 보수를 보증한 회사가 있는 경우 건설공제조합의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다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게 되는데, 이때 판결 내용을 보면은 공동보증인 관계라는 말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보증의 경우에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보증 책임이 있는 사람이 여럿 있을 때는 그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바로 공동보증의 형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공동보증의 경우에는 그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는데, 통상 여러 명의 보증인이 모두 보통의 보증인인 경우, 즉 우리가 전 시간에 보았던 그냥 보증 채무를 각각 여러 명이 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연대 보증인이 여러 명인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또 보통의 보증인이지만 그들 사이에 보증연대가 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공동보증의 경우는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보증은 여러 명의 보증인이 하나의 계약을 통해서 성립될 수도 있지만은 각각 별개 순차적인 계약으로도 성립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공동보증인 사이에서는 상호 분별의 이익이 있게 됩니다. 즉 나누어서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이죠. 보증인이 한 명일 때는 주채무와 동일하고 전부를 다 책임지는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근데 보증인이 여러 명일 때는 각각 나누어서 일정한 비율로 그 금액을 보증하면 된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분별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주채무의 금액을 균등한 비율로 나눈 금액만 보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별의 이익이 없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첫째, 주채무가 불가분 경우일 때는 주채무 자체가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어차피 보증인들이 전부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또 각 보증인이 서로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때에는 이때를 보증연대라고 하는데, 보증인끼리 연대하는 경우인데 이때는 분별의 이익이 없이 전부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연대보증의 경우인데, 공동보증인이 각각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때에는 바로 연대보증의 경우로서 이때도 분별의 이익이 없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은행에서 대출할 때 은행 입장이라든가 또는 개인적으로도 사채업을 하면서 돈을 빌려줄 때 누구를 보증인으로 또는 보증인을 세울 때 어떠한 형태로 세우는 것이 채권자로서는 가장 유리하겠습니까? 바로 보증인을 여러 명 세우는데 그 보증인들이 각각 연대 보증의 경우에는 바로 분별의 이익도 없고 채권자 입장에서는 가장 강력한 채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증인이 여러 명일 때도 바로 연대 보증을 각각 요구해서 쓰는 형태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공동보증인 사이의 구상관계를 살펴보면은 공동보증인 중에 한 사람이 채무를 변제했을 때 당연히 주채무자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돈을 갚아야 될 채무는 주채무자가 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보증인 사이에 자기의 부담 부분을 넘는 금액을 변제한 경우는 어떤가? 이때는 다른 공동보증인에 대해서 이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있게 되는 것이죠. 앞에서 살펴본 공동보증인 사이에 분별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분별의 이익이 있을 때는 자기가 부담한 부분만 갚으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자기가 부담할 부분을 넘어서 변제했을 때는 그러한 경우에는 의무 없이 다른 사람의 빚을 갚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사무관리로서 주채무자의 부탁을 받지 않은 보증인이 변제한 경우와 비슷해서 444조를 준용해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분별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연대채무자의 구상권에 관한 425조 내지는 427조를 준용해서 법률관계를 풀고 있습니다. 일부 보증을 한 경우에 공동면책이 됐을 때 다른 보증인에 대해서 구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은 여러 사람의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를 일정한 한도에서 보증하기로 하는 이른바 일부 보증을 한 경우에 보증인 중 1인이 채무의 전액이나 또는 자기가 부담하는 부분 이상을 변제함으로써 다른 보증인의 책임 한도가 줄어들게 되고 공동으로 면책이 되었다면 당연히 다른 보증인에게 구상을 할 수 있고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대해서는 그들 사이에 특약이 있으면 당연히 그 특약에 따르되 그렇지 않을 때는 각자 보증 한도액의 비율로 부담하게 된다라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각 일부 보증을 한 경우에는 일부분만 책임이 있는데 전부를 다 했다든가 또는 자기 부담보다 많은 금액을 변제해서 면책을 시켰을 때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아가서 실제상의 주채무자인 자와 다른 공동 연대 보증인 사이의 구상관계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를 볼 수 있는데 공동보증의 경우에 통상의 보증과 마찬가지로 주채무자에 관하여 최종적인 부담을 지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것이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일단 공동보증이든 공동보증을 섰을 때 그 사람들이 연대보증이든 또는 일반 보증이든 불구하고 최종적인 책임은 주채무자가 지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보증인은 자기 출제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 그 출제한 금액에 불구하고 주채무자에게는 구상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당연하겠죠. 주채무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니까 보증인이 돈을 갚았을 때 그 갚은 부분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주채무자에게 구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공동 연대 보증인이 있지만은 내부 관계에서는 실질상인 주채무자가 있는 경우에 다른 연대 보증인이 채권자에 대해서 그 보증 채무를 변제한 때에 그 연대 보증인은 실질상의 주채무자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반면에 실질상의 주채무자인 연대 보증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을 넘어서 그 보증 채무를 변제한 경우는 어떨까요? 그때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형식성으로 봐서는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지만은 실제로는 대출 자격이 잘 안 돼서 주채무자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여러 가지 경로로 돈은 주채무자 이름으로 빌리지만은 실질적으로 돈을 쓰는 사람은 연대보증인의 자격으로 이렇게 서 있는 사람도 있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형식상으로는 연대보증인이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주채무자인 경우에는 그 사람은
자기가 돈을 변제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판결은 법률관계의 실질을 고려해서 판결한 그런 내용이라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특수한 보증의 한 형태로 계속적 보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 보증은 계속적인 채권 관계에 기해서 채무자가 부담하는 불특정 채무에 대한 보증을 이야기를 합니다. 불특정 채무에 대한 보증이라는 용어로부터 어떤가요? 이거는 주채무 금액이 확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죠. 앞으로 계속적인 채권 관계의 진행 과정에 따라서 얼마가 채무가 될지를 아직 모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시적인 보증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계속적 보증이라는 우리가 개념을 지금 채택하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계속적 보증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어요. 따라서 이러한 계속적 보증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다 더 관심을 갖고 법적인 입법이 필요할 텐데, 현재는 계속적 보증의 그러한 형태를 띤 보증이 신원보증이 하나 있는 것이죠. 즉 우리가 직장에 취직하게 될 때 신원보증을 요구하게 되고, 이런 신원보증을 서줬을 때는 어떤가요? 그 사람이 회사에 근무하면서 어떠한 회사의 불법행위라든가 이처럼 손해를 끼쳤을 때 그게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차후에 책임을 지는 그것이 신원보증이죠. 즉 근무하는 계속 하는 동안에 계속적으로 보증관계에 있게 되는 것인데, 앞으로 얼마를 책임져야 되는지는 확정이 안 돼 있는 거죠. 즉 불특정 채무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신원보증도 하나의 계속적 보증의 예로 볼 수 있는데, 이 신원보증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별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계속적 보증은 영속적이고 또 책임이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고, 또 그 책임의 범위가 아주 광범위하고, 또 보증인의 지위가 균형 잡혀 있지 않은 확정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특징을 갖기 때문에 이러한 계속적 보증에 대해서는 보증 책임을 제한할 필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의성실 원칙과 거래 관행에 따른 합리적인 규율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보증 책임을 제한하게 될 텐데, 책임의 존속에 대해서 먼저 제한하게 됩니다. 즉 보증인으로 하여금 계약을 해지해서 그 계속적 보증 형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모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느 때 이러한 보증인의 해지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바로 주채무자에 대한 신뢰가 상실이 돼서, 처음에는 주채무자와의 신뢰관계 때문에 보증을 서줬지만은 보증을 서준 뒤에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을 못 믿겠다. 이거 잘못하다가는 내가 이 사람 때문에 크게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겠구나. 이러한 신뢰가 상실되는 경우에 보증인으로 하여금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또 보증인의 신분이나 지위에 현저한 변화가 있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이사의 재직 시 책임 문제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앞에서도 한번 나왔습니다마는 재직 중에 근무할 때는 그 회사 책임에 대해서 이사가 보증을 쓰는 것은 뭐 불가피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퇴직한 뒤에 이제 신분의 변화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그 회사의 보증인으로 남아 있다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처럼 보증인의 신분이나 지위에 현저한 변화가 있는 경우에 계속적 보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또 보증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춰 봤을 때 이제 앞으로는 그러한 계속적 보증에서 벗어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런 경우에도 해지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계속적 보증 계약에 있어서 보증인의 해지권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계속적 보증 계약에 있어서 보증인이 주채무자에 대한 신뢰가 깨져지는 등 보증인으로서 보증 계약을 해지할 만한 이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이러한 때 보증인으로 하여금 그 보증 계약을 그대로 유지, 존속해 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바람직하지 않고, 따라서 그 계약 해지로 인하여 상대방인 채권자에게 신의치상 묵과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보증인은 일방적으로 이를 해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계속적 보증계약을 해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계속적 보증관계로부터 보증인이 해지함으로 인해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속적 보증계약을 해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즉 보증을 하게 된 경위, 또 주채무자와 보증인 간의 관계, 또 보증계약의 내용이 무엇이냐, 또 채무 증가의 구체적인 경과와 채무의 규모, 주채무자의 신뢰 상실 여부와 그 정도, 또 보증인의 지위 변화, 또 주채무자의 자력에 관한 채권자나 보증인 등의 인식 등 여러 가지 종합적인 재반 사정을 다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계속적 보증의 경우에 앞에서 보증인의 계약 해지를 인정하는 그러한 항목도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보증 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책임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주채무가 거래 관행과 신의 측에 비춰봤을 때 현저히 부당하게 확대가 돼서 보증인 책임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적절하게 보증 책임을 조절하는 그러한 필요성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예로서는 피보증 거래 계약에 의해서 제한을 하게 되는데, 예컨대 외상 거래의 경우에 보증을 했다. 즉 외상 대금에 대해서 보증을 하는 경우에 한도액을 아예 규정할 수 있겠죠. 즉 외상 대금이 8천만 원까지는 보증을 쓰는데 그것이 넘어갈 때는 보증을 쓰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금액 기준이, 즉 거래 계약에 의해서 전부터 제한을 가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보증계약 당시에 거래 한도액에 의해서 제한할 수 있는데 매월 월간 구입 한도액을 정해서 그 범위 내에서 제한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나아가서 1차 대출할 때 받고 그 후에 2차 대출을 할 때는 그러한 대출금에 대해서 또 제한을 할 수가 있겠죠. 이처럼 1차, 2차 이처럼 여러 번 받을 때는 그 차수에 비해서 나는 한 번에 대해서만 하겠다라든가 이처럼 제한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에 의한 제한이 있는데 이게 감정 결과에 따라서 한도를 두어서 그 범위 이상이 넘어갈 때는 책임을 안 지는 경우로 이렇게 제한하는 경우도 있죠. 또 통지하거나 이럴 때 그러한 의무를 위반했을 때 책임 제한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판례를 검토하다 보면은 자주 등장하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즉 주채무자의 신용 상태 또는 주채무자와의 거래 상황이 변경됐을 때에는 그러한 변화된 상황을 보증인에게 통지를 해야 될 것입니다. 즉 상황 변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증인에게 그 내용들을 이야기해 주지 않으면은 보증인이 대처를 할 수가 없겠죠. 따라서 이러한 신용 상태의 변화라든가 거래 상황의 변화가 있을 때에는 통지 의무를 지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러한 여러 가지 제한이 없다 하더라도 항목에 해당하지 않아서 책임 제한을 하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이 신의 측에 의한 제한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보증인의 책임이 늘어나게 되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채권자 측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채권자 측의 과실을 이유로 해서 제한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신의 측에 의한 제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증 책임을 신의 측에 의해서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 판례의 경우에는 일정한 경우 제한적으로 하고 있는데,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계속적인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확정한 채무를 보증하는 이른바 계속적 보증의 경우에 있어서는 원래 특정 채무를 보증하는 일반 보증의 경우에도 그 채권자의 권리 행사가 신의 측에 어긋날 때는 그때는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죠. 그런데 일단 여기서 유효하게 성립한 보증계약에 따른 책임을 신의 측과 같은 일반 원칙에 의해서 제한하는 것은 또 다른 한편 보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사적 자치 원칙이나 법적 안정성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예외적으로 인정해야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에서 계속적 보증의 경우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하는 경우는 이렇게 그 앞에 본 여러 가지 사유들, 이런 경우에 해당할 때는 보증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쉽지만은 그러한 사유들이 없이 그냥 신의 측에 의해서만 제한할 때는 상당히 좀 예외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계속적 보증의 경우에는 상속해서는 안 되겠죠. 본인에 대한 신뢰관계상 본인만 책임지는 것으로 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상속되지 않게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보증 책임의 한도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속성을 인정하게도 되는데, 이제 이러한 보증 책임이 뭐로 인해서 많은 책임을 지는 경우에 피상속인이 즉 채무가 많은 경우에 아까 기사에서도 봤습니다마는 상속인으로서는 그러한 빚을 다 원칙적으로는 떠나야 되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상속 포기 내지는 한정 승인 제도를 이용해서 상속인으로서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항상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특수한 보증의 한 형태로 신원보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원보증은 그동안 특히 근로계약과 관련해서 취직할 때 이것이 많이 문제가 됐죠. 근데 그 책임 범위가 워낙 넓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 있고, 특히 신원보증을 서달라고 하는 경우에 대체적으로 친척인 경우가 많은데 거절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신원보증 계약에 대해서는 그동안 제한의 필요성이 등장을 했고, 신원보증법에서는 바로 그러한 요청에 의해서 여러 가지 규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피용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채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 신원보증법 2조에서 신원보증계약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원보증법의 중요한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신원보증의 설명에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신원보증법 3조에서는 신원보증계약의 존속기간을 정하고 있는데, 성립일로부터 2년, 또 장기간일 때는 5년이나 이렇게 계약했을 때는 2년으로 단축합니다. 또 2년 뒤에 갱신할 수는 있는데 2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법에서 아예 규정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신원보증계약의 기간이 없다가 5년 또는 3년으로 이렇게 했다가 현재는 2년으로 이렇게 더 기간을 단축시켰다라는 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원보증인에게 사용자가 통지를 해야 되는데 상당히 중요한 규정이고, 이러한 통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신원보증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어렵거나 아니면은 책임이 제한되는 것입니다. 즉, 피용자가 업무상 부적격자이거나 불성실한 행적이 있어서 이로 말미암아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야기할 염려가 있음을 안 때에는 신원보증인에게 통지를 해야 됩니다.
또 피용자의 업무 또는 업무 수행의 장소를 변경함으로써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가중되거나 그 감독을 곤란하게 한 때에도 통지를 해야 되는 것이죠. 만일 사용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러한 통지 의무를 게을리해서 신원보증인이 해직권을 행사하지 못한 경우에 신원보증인은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한도에서는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즉 사용자도 신원보증인에게 통지를 게을리했을 때는 보증 책임을 지울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신원보증법 5조에서는 신원보증인의 계약 해지권을 두고 있는데 사용자가 통지를 했을 때 해지할 수 있고 또 신원보증인이 스스로 그러한 사유가 있음을 안 때에는 신원보증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또 피용자의 고의 과실로 발생한 손해를 신원보증인이 배상한 경우에도 더 이상 앞으로는 이제 책임을 안 지겠다 하는 의미에서 해지할 수가 있고 기타 계약의 기초되는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례에서는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신원보증계약이 자동 해지된다라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습니다. 퇴직금은 구상권에 대한 담보적 구실이고 지급받았으면 효력이 상실된다 하는 것도 부수적으로 나와 있는데 퇴직금을 중간 정산했을 때 과연 퇴직금이냐 하는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중간 정산했을 때 신원보증인 보증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신원보증법 제6조에서는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하고 있는데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할 책임이 있고 따라서 경과실은 여기서 책임이 없는 게 되는 것이죠. 또 2인 이상의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균등한 비율로 의무를 부담하고 기타 법원은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산정할 때 여러 가지 사유를 즉 피용자의 감독에 관해서 사용자가 과실이 있는지 등등을 감안해서 그 액수를 제한하게 됩니다. 신원보증계약은 신원보증인의 사망으로 종료하고 따라서 상속이 안 되는 것이죠. 다만 주의할 것은 사망 전에 이미 발생한 보증채무는 상속채무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신원보증법 8조에서는 신원보증법에 반하는 신원보증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편면적인 강행 규정으로서의 법 성격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나가서 손해담보계약이 있는데 이러한 손해담보계약은 좀 기존의 보증채무와는 좀 다른 것이죠. 상대방에 대해서 일정한 사항에 관한 위험을 맡기로 하고 그로부터 생기는 손해를 담보하는 것을 뜻하고 이러한 담보자가 채권자에 대해서 독립해서 전부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보증채무와는 좀 다릅니다. 즉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부종해서 이 손해담보계약은 주채무에 부종하긴 하는데 주채무가 불이행한 경우에만 책임을 지는 부분이 다른 부분입니다. 손해담보계약은 원칙적으로 편무, 무상의 불효식 계약이고 보증채무와 비교했을 때 손해담보계약은 주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독립적인 그러한 담보책임이라고 할 수가 있죠. 따라서 보증에 있어서와 같이 부종성이나 보충성이 없는 점이 다른 것이고 보충성이 없기 때문에 담보자에게 당연히 최고권이나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손해담보계약은 이처럼 별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담보 범위가 처음부터 확정될 필요는 없고 또 범위와 기간이 불확정한 경우에 있어서 그 기준이 문제가 되는데 앞에서 살펴본 계속적 보증의 예가 참고사항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손해담보계약에 있어서 담보의무자는 어디까지 책임을 질 것인가 하는 것인데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은 손해담보계약상 담보의무자의 책임은 손해배상 책임이 아니라 이행 책임이다. 법적 성격이 주된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그것을
담보하는 것이죠. 여기서 담보권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야기되는 등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봐서 담보권리자의 권리행사가 신의칙 또는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한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담보 책임을 감경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도 판결에서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수한 보증의 형태로서 여러 가지 연대보증과 공동보증 또는 계속적 보증 또 신원보증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칩니다.